물에 빠지지 마라. 되돌아가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다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판단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아는 것임을 잊지 말라. 가정해보자. 당신은 지금 강을 건너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 꽤 오래전부터 강물의 흐름을 살피고 앞서 건넌 사람들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강에 발을 담그면 준비한 것이 대부분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의 키와 다리 힘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에 빠지지 마라. 되돌아가라. 습관은 우리를 지배한다. 어느 마을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다. 여인은 송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품에 안고 애지중지 키웠다. 그 후에도 그녀는 변함없는 태도로 송아지를 돌보았다. 시간이 흘러 송아지가 성체가 되어 여인보다 몸집이 몇 배나 불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소를 끌어안고 애지중지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그저 한 개인의 사례가 아니다. 때로 습관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는 폭군이 된다. 조금씩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권위의 발판을 다진다. 우리가 자각했을 때는 이미 우리를 무자비하게 지배하는 폭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직함에 현혹되지 마라. 당신 주변을 둘러보라.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으나 이름 많은 거창한 직업을 내세운 사람들이 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럴싸한 직함은 그저 눈속임에 불과하다. 그리고 모두가 수긍할 만한 빛나는 업적을 이룬 인물들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있다.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스스로 일궈냈지만 칭호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업적에 명예로운 칭호를 붙이고자 했을 뿐이다. 반면에 그런 칭호를 탐하며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권위를 등에 업고 싶어하는 오만하고 가련한 인물이다. 어떤 일이든 해보면 된다. 행위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말로 설명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행위는 나의 운명과 역할에 대해서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 사실 그 같은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란 없다. 역할이라는 것도 대개는 막연하게만 알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아닐까. 처음부터 역할 따위는 모르는 게 나을지 모른다. 어떤 일이든 해보면 된다. 실패해도 별일 아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는 반드시 연결되어 우리의 본질을 이룰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이다. 혹시 공부가 당신에게 짐이 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빌려온 지식 탓에 당신의 마음이 옴짝달싹 못하고 숨이 막힌다는 증거다. 마치 빌린 갑옷의 온몸이 손끝까지 빈틈없이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배움이 즐거울 리 없지 않은가? 당신의 마음이 닦이고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식은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배움은 마음의 시력을 교정하는 일이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사람이 잘 맞는 신발을 고르게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배움은 다리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그저 스스로 행복해지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법칙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편이 좋다. 행복은 법칙이나 이론을 초월한다. 아무리 학식이 높은 사람도, 아무리 유창한 말을 쏟아붓는 사람도 행복의 참모습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당신에게 청한다. 행복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행복해지자고. 행복해지는 법칙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다. 행복은 자석과 같다. 자석이 바늘을 하나하나 끌어당기듯 행복은 행복을 불러온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자석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바람이다. 나 자신이 자석이 되어야 한다. 성공을 흉내낼 필요는 없다. 다양한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자극을 준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실패 또한 있기 마련이다. 위대한 힘에도 강한 만큼이나 약한 고리가 있다. 나의 나약함은 나의 강점만큼이나 정당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정당하게 평가하지만 그것을 흉내내고 싶지는 않다. 위인들의 영혼은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것이 성실함이다. 그리고 그 높이까지 오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성실함이다. 보아하니 사람들은 흉내낼 수 있을 만한 대상에만 눈을 돌리는 듯도 하다. 나는 나의 길을 걷겠다. 평탄한 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웅덩이가 많든 진흙이 튀어오르든 그것이 나의 길이다. 철학에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론과 실천은 둘 다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서는 이론에만 시간을 쏟는 듯하다. 실제 경험이 없는 이론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지 못한다. 실천을 게을리하면 막상 행동해야 할 때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수영하는 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수영을 잘할까? 수영하는 법을 이해했다고 해서 실제로 헤엄칠 수 있을까? 철학자들 중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혹독한 시련을 감행했다. 혼자 숨어서 기다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험 없이 이론만 가지고 전투에 나가 쓸모없는 존재가 됨을 두려워했다. 쌓아두지 말고 양분으로 삼아라. 지식을 쌓음으로써 학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명한 사람은 될 수 없다. 지식은 결국 빌려온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 그렇지는 않다. 위대한 인물은 모두 학업에 열중했다. 단, 지식만을 머리를 가득 채운 학자와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지식을 자양분으로 삼아 자기 내면의 힘을 키웠다는 점이다. 소화되지도 않는 음식을 당신은 먹겠는가? 소화되지 않고 피와 살이 되지 않는 음식이 어떤 쓸모가 있을까? 답은 명확하다. 복잡하고 난해한 철학은 버리자. 단순한 것을 선택하자. 철학은 외우는 것이 아니다. 철학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가리는 철학은 우리를 병들게 할 것이다. 밤을 새워 절제에 관해 공부하는 사람이 과연 절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기교적인 논리를 구사하지 않았다. 용기와 관대함, 절제를 몸소 실천하며 시간을 들여 그들을 이끌었다. 철학은 단순할수록 좋다. 성격 혹은 성향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마라. 우리는 종종 당신은 어떤 성격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궁금해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나 성격이나 성향이라는 틀에 나 자신을 가둬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게 되고 자칫 인생을 허투루 보낼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 어느 한 가지 삶의 방식을 고수하거나 자신의 신조에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닌 근본적인 힘은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다. 다양한 일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은 불규칙하게 흐르는 법이다. 만약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이라는 것에 얽매인다면 자신의 인생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불행 또한 우리의 동의를 통해 찾아온다. 당신은 행복을 좇으며 오직 행복만이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행 또한 당신의 동의를 통해서 찾아온다. 우리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도 아니며 고통도 아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운명은 우리에게 재료만 줄 뿐이다. 그 재료로 형태를 빚고 맛을 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그렇기에 나는 제안한다. 불행이 우리의 동의를 통해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반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뒤집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성질을 바꾸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생은 균형을 맞추어 흐른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며 그 불가피한 일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견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삶은 조화를 이룬다. 인생에는 유쾌한 일도 불쾌한 일도 공평히 일어난다는 뜻이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삶은 조화로울 수 없다. 청아한 소리만 좋아하는 작곡가는 아마추어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청아한 소리뿐 아니라 귀에 거슬리는 소리, 둔탁한 소리, 날카로운 소리, 부드러운 소리, 묵직한 소리 등 다양한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삶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다. 우리 존재 또한 이러한 혼합으로 성립된다. 한쪽에서는 나쁜 일이, 다른 쪽에서는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 자신으로부터 한번 멀어져 보자. 휴식과 환기를 위해 여행을 다녀오고도 삶이 별반 나아진 게 없다고 투덜대는 이에게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야 그럴 수밖에. 자네는 여행에 자신을 함께 데리고 갔으니 말이야. 자신을 사슬로 묶어 어디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는 일상의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만약 막막한 근심을 안고 있거나 무언가로 힘들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다. 나라는 존재를 한 번쯤 떼어내고 바라보자.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기록해보자. 그러고 난 뒤 자신을 되찾으면 된다. 어려운 문제는 접근 방식을 바꿔본다. 그리스 신화의 빼어난 미모와 그의 버금가는 특출난 다리 힘을 자랑하는 공주가 등장한다. 공주는 구원자들을 뿌리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혼 조건을 내건다. 나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긴 남자와 결혼할 것이다. 하지만 시합에서 패배한 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 거래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마침내 한 남자가 공주와의 시합에서 승리해 그녀와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남자는 달리기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사랑의 신이 준 세 개의 황금 사과를 사용한 덕이었다. 남자는 공주가 자신을 앞지르려 할 때마다 황금 사과를 길에 던졌고 그의 정신을 빼앗긴 공주는 사과를 줍기 위해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이를 3번 반복했다. 그를 비겁하다고 하겠는가? 그는 단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바꾼 것뿐이다.
때로는 문제의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어쩔 수 없이 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강요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일단 나는 불쾌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한계를 정하기 위해 미리 그어둔 선임을 당신도 알 것이다. 나는 직선이든 곡선이든 미리 정해진 선을 그어 놓지 않는다. 여행을 예로 들면 오른쪽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왼쪽으로 가면 된다. 걸을 수 없는 몸 상태라면 쉬었다 간다. 못 본 것이 있다면 되돌아가도 좋다. 미리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기만 하는 여행에 만족할 수 있을까? 목적지에서 벗어나면 어떤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나 있다. 나와 다른 당신을 존중한다. 누군가를 질투한 적이 있는가? 친구나 지인의 재능, 성적, 가정을 부러워한 적이 있는가? 가지지 못한 것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간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자. 당신의 존재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타인의 것으로 당신의 존재 방식을 좌우하려 하는가? 이건 역시 같은 실수가 아닐까? 주어진 것이 다르면 각자에게 맞는 삶의 방식도 다르다. 그뿐이다. 채식주의자든 독신주의자든 제각기 자신에게 맞는 삶이 있다. 당신과 나는 다르다. 그리고 나는 나와 다른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것이다. 누구도 아닌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라.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한다. 분명 그렇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은 삶을 사는 것이다. 생각, 지혜, 경험, 습관 등 모든 것이 삶 그 자체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남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아가야 한다. 만약 건축가에게 그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건물을 짓도록 요청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오늘에 만족한다. 삶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단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삶은 좋은 터가 되기도 하고 나쁜 터가 되기도 한다. 좋은 터라면 당신은 하루하루에 만족하고 있을 테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 같은 무모한 희망에 매달리지 말자. 그날그날 있었던 일은 다를지라도 하루의 가치는 다른 모든 날과 동등하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은 어제 당신이 본 것과 같고 당신의 조상이 보았던 것과도 같다. 오늘이 당신에게 인생 최악의 하루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내일은 다른 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덧없는 일이다. 우선은 오늘에 만족하는 거다. 오늘이 만족스러운 날이 되면 내일도 저절로 만족스러운 날이 될 테니. 그저 흘러가라. 같은 강물에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다.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 세상 만물은 변하고 흘러가는 법이다. 이 자연의 법칙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인정해야 할까? 어떤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우리가 처한 역경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면 우리가 활약할 날이 도래하는 것. 가치와 희망, 그게 무엇이든 자연의 법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저 태어나고, 그저 흘러가고, 그저 사라진다. 우리는 이런 흔들림과 무상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흔들림과 무상함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에 그저 흘러가라.
당신도 분명 흘러가는 것이 곧 행복임을 깨닫게 되리라. 자연 그대로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은 자연 그대로 살아간다. 자연은 우리에게 적당한 손과 발을 내어준다.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이는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또한 자연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준다. 지혜란 철학자들이 고안한 학설처럼 완고하지도 않으며 과장되지도 않다. 유연하고 온화하며 건강한 것이다.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은 아득히 먼 이상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다. 그런 단순한 이치에 몸을 맡길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이다. 나의 사전에는 불평이라는 단어가 없다. 나는 나만의 사전을 가지고 있다. 그 사전에는 불평이라는 단어가 없다. 시기가 좋지 않을 때는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혹은 달려서 빠져나가기도 한다. 시기가 좋을 때는 찬찬히 마음을 가다듬는다. 인간은 조금만 똑똑해져도 인생을 좋은 시간만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듯하다. 나쁜 시간이 사라지지 않음을 알면 그것을 무시하려고 한다. 차가운 비가 내리든 매서운 바람이 불든 나에게는 모든 때가 좋은 때다. 나는 이제 인생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래도 나는 삶을 존중하고 여전히 마음껏 즐기고 있다. 자, 당신의 사전에는 어떤 단어들이 실려 있는가? 자신을 권위로 삼아라. 그 무엇도 아닌 자기 자신을 권위로 삼아야 한다. 남의 말이나 지식, 직함이나 지위 같은 장신구를 자신의 권위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때로는 타인의 것을 빌려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그것이 빌린 것임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숨기는 행동은 첫째로 정직하지 않으며 둘째로 비겁하고 셋째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다. 우리 각자는 본래 가진 것이 있다. 장식은 어차피 장식일 뿐이다. 그런 것을 권위로 삼지 말자. 자기 본연의 것을 발휘해 나가면 된다. 모르는 분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보다 남의 직업에 대해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는 마치 농부가 전쟁에서 싸우는 법을 논하고 전사가 농사짓는 법을 논하는 것과 같다. 나는 무언가를 배울 때 마땅히 그것을 배워야 할 곳에서 배우고자 신경 쓴다. 예컨대 집 짓는 법은 건축가에게, 건강과 체질에 관한 것은 의사에게, 싸우는 법은 전사에게 배운다. 당신도 이 점은 마찬가지 일이라. 그런데 왜 말을 할 때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관해 떠드는 걸까?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다. 마치 게으른 소가 말의 안장을 동경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일에야말로 당신만의 이야깃거리가 있고 그 이야기에 가치가 있다. 왜 굳이 그 가치를 버리려고 하는가? 그런 행동은 그저 미숙한 아마추어라는 평판을 자초할 뿐이다. 다수가 믿는다는 것이 진리의 시금석이 될 수는 없다. 당신은 스스로 믿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나는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수백 명이 믿는 사실, 수십 년 동안 믿어온 것, 이러한 말로 설득하려 해도 소용없다. 다수가 믿는다는 것이 진리의 시금석이 될 수는 없다. 탐구에는 끝이 없다. 당신은 지금 탐구하고 있는가? 탐구에는 끝이 없다. 늙거나 젊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계속해서 탐구한다.
위대한 선인들이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귀한 지혜를 찾아낸 듯이 보여도 그건 착각일 뿐이다. 어떤 지식이든 반드시 그 너머가 있다. 당신은 무엇에 놀라는가? 무엇에 기뻐하는가? 탐구는 놀라움과 기쁨을 양분으로 삼는다. 자, 당신의 탐구는 이미 시작되었다. 탐구에는 형식도 없고 한계도 없다. 우리의 정신은 주눅 들지 않고 불규칙하며 아무 목적 없이 영속적으로 탐구한다. 우리는 자신의 탐구심을 그저 해방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탐구의 정신은 서로 호응하며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행운도 불운도 건강하게 바라본다. 행운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불운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행복한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려움 또한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쾌락의 유혹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욕망이 불행을 가져오지 않는다. 약을 과도하게 먹지 않고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신다. 이 둘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배워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다. 혹시 당신은 책을 잔뜩 짊어진 당나귀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자연은 당신과 나 모두에게 배움의 욕구를 동등하게 주었다. 그러나 책을 짊어진 당나귀와 다름없어진다면 배움의 욕구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주머니에 학문을 잔뜩 우겨 넣어서는 안 된다. 아느냐 모르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배워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용기, 절제, 정의란 무엇인가? 죽음이나 고통을 어느 정도까지 두려워해야 하는가? 배움으로써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란 무상한 존재다. 너 자신을 알라. 이 가르침으로 소크라테스는 유일무이한 현자가 되었다. 그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인간이란 무상한 존재다.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든 그 옆에는 단점이 함께한다.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순간도 있다. 영리한 사람은 교활해지기도 한다. 빠른 발도 쓰임새에 따라 좋게 쓰일 수도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 불변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없다. 인간의 본질을 관찰하고 그 허무함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 있다. 죽을 준비가 된 만큼 살아있음을 즐길 수 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데만 집착하는 것 같다. 당신은 어떤가? 죽는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운가? 나는 이미 마음을 편히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이기에 죽는 것이지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에게 죽음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다. 죽음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삶을 더욱 충실히 보낼 수 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죽어야 할 때 죽자. 이렇게 죽을 준비가 된 이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삶을 더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초영 몽테뉴의 말에서 가져왔다. 몽테뉴는 에세이라는 장르의 창시자로 그의 대표작인 에세를 통해 인간 내면과 삶의 본질을 탐구했다. 그가 활동하던 16세기 프랑스는 종교 전쟁과 사회적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도 절제와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사상은 다름에 대한 증오와 독선이 만연한 사회에서 개인의 내면적 자유를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의 유명한 경구인 크세주 나는 무엇을 아는가는 자기 의심과 회의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확고한 진리를 찾기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는 그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에세에서 몽테뉴는 다양한 주제를 탐구했다. 주요 주제로는 삶과 죽음, 판단력, 덧없음, 무지, 자연 등이 있으며 그는 각 주제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기록했다. 몽테뉴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삶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몽테뉴의 에세를 읽으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균형 잡힌 시각과 개방된 마음으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450여 년이 흐른 오늘에도 빛바래지 않은 그의 말에서 나를 오롯이 지키는 삶의 방법을 배워보자.